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슈카월드 만난 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 운영자인 전석재 씨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구독자 296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 주식 개인 투자자, 또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이 참석했습니다.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 대표는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자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물 건너간 김포 서울 편입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의 첫 관문인 주민투표가 총선 전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한데요. 올해 총선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사실상 불발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는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AI 탑재 갤럭시 S24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 현지 시간 17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SAP 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됐는데 통화부터 메시지까지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시간 통번역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총 13개 언어가 지원되는데요. 또 갤럭시 S24에서는 카메라, 사진 편집 기능 등이 향상된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부터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하며 앞서 19일부터 25일 국내에서는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4 시리즈는 새로운 모바일 AI폰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청약 당첨돼도 계약은 글쎄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 16일 2차 청약 접수를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미분양 1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무순위 청약에서 총 291명이 접수했지만 당첨자 중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39가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약 포기가 잇따르면서 여전히 미분양 물량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계약 물량이 쏟아진 이유는 주변 시세 대비 비싼 분양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높아졌지만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과거와 달리 수억 원의 안전마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는데요.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최대 53% 할인 K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 적용 시기를 2달 앞당긴다고 밝혔는데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환급 비율의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인데요.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GTX-A와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화 티켓이나 여권을 발행할 때 붙는 부담금이 준조세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이 부담금마저 축소하는 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면 개편을 앞둔 부담금, 과연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지금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부담금제도 1961년 도입돼서 벌써 6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돈입니다. 사실 소비자가 특별히 이것을 인식하고 계산을 하거나 돈을 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또 결제하는 금액들에 다 조금씩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기도 한데 6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부담금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지 그리고 준조세로 굳어진 이미지를 벗어야 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그동안 뭐 큰 틀의 변화 없이 좀 흘러왔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변화를 해야 될 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보십니까? 예, 지금 이 부담금 제도가 생긴 것이 61년도에 생겼는데요. 거의 제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현재 이제 부담금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갔을 때 붙어 있고 출국할 때 붙어 있고 여권 우리가 신청할 때 붙어 있는데 네, 인식을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래 이게 거도 가더라도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거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숨어서 거둬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못 오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게요. 영화 티켓에 부담금 들어있다는 걸 아는 분이 그렇게 안 많을 뭐 것 아는 같아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거의 그렇다 안 계실 하더라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티켓을 보게 되면 거기 뭐 적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안 적혀 있는 게 많다고 그래요. 저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예.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준조세적인 성격인데 네. 이 조세와 중복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지방세 중에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특정 자원, 특정 시설, 소방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쪼개지고 이 특정 시설에 들어가면 원자력 발전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우리가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서로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또 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여기 부담금도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성격이 유사한 그 부담금들이 있어요. 아, 성격이 비슷한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수수료는 부담금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야 되거든요. 네네. 충분히 대가 관계가 있는 거거든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기 사용자 일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수수료적인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에 계속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 말씀이죠.
필요하다 보세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이게 징수를 해가더라도 보이게 징수해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걷어가는 이유도 만약에 이게 이 꼼수 증세란 말 쓰더라고요. 이 모르게 걷어가기도 하고 만약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걷어가는 것도 이 문제가 있고 쓸 때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전기 사업 관련된 부담금 중에는 한전공대 설립할 때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거두는데도 그렇고 사용하는데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양쪽이 다 문제가 있으면 네. 이건 실은 문제가 큰 거죠. 손질을 좀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담금의 뭐 별명처럼 붙는 게 또 그림자 조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고 잘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손질 좀 필요합니까? 일단 조금 우리 이제 연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전에는 부담금 부과의 어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이제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정경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단체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이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률을 보면 부담금 설치에 관해서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한다는 건 바로 뭔가면 국회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이제 국회에서 그럼 2002년 이후부터는 뭔가 검토가 되고 계속 들여다봤다는 얘기인가요? 예, 법적 규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도 보면 부과 원칙이라든지 부과 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으로 이제 우리 징수하는 금액이 2012년 대비해서 지금 GDP 한 1%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대비 같은 기간 대비 국세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 1.77배 증가했을 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한 1.43배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한 1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앞에 이제 자막도 나왔듯이 91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숫자도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부담금 제도 전체가 어떤 원칙에서 뭐 크게 벗어나 가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완전 폐지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운영과 그다음에 이제 재정 감독권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비교적 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담금이 주먹 구구식으로 그렇게 좀 엉망진창으로 운영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아마 이제 짚어볼 것 같은데 부담금 이제 사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중앙행정기관장이 기재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쓰고 난 것에 대해서는 또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그걸 한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지적된 문제가 이제 또 꽤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금의 운용과 관련돼서 부담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평가단이라는 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뭐 드러났던 것은 아니고 이미 축적돼 왔던 문제가 이게 개선의 어떤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범죄 같은 것들이 갑자기 드러난 것처럼 소위 약간 급발진하는 것처럼 좀 보인다라는 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법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뭐 어쨌든 손질을 하긴 하는데 이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면적인 재검토냐 아니면 이제 일부 손질을 하느냐 뭐 그 정도의 톤 차이가 있는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 두 분 말씀에 제가 약간 보태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1년에 도로 건설 비용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앙부처랑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거 생각보다 재원 조달 괜찮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현동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1990년대 들면 이게 이제 95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가 2002년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예. 마구잡이식으로 만드는 거 안 된다. 그리고 기존 부담금도 3년 단위로 재평가해서 구조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한 90개 안팎으로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싹 손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오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큰 폭으로 손질할 필요 없이 간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손질한다.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큰 폭으로 손질할 필요 없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게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한번 보여주기식으로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소리 다시 소문 없이 생기면.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혹은 법률적인 어떤 방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죠. 또 이번 조치가 뭐 일회성에 그친다면 그게 또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담금이라는 게 앞서 잠깐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주시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겹치는 듯한 뭐 그런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 입장료에 보면은 부담금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또 헌재에서 한번 이제 위헌 위헌 판정이 판정을 났어요. 받으면서 네. 뭐 사실상은 그동안 뭐 걷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계속 유지를 또 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부가금이나 부담금 자체가 좀 뭐 법에 위헌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항목들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담금하고 조세하고의 어떤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부담금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 세금 같으면은 어떤 세금이 생기게 되면 이걸 가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민하죠. 세율은 어떻게 되냐, 그게 명분이 뭐냐 이걸 막 따져보는데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쓱쓱쓱 지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이게 부가금을 부과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한 이유가 평등 원칙 위배다라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이 회원제 골프장에서 치기도 하고 네. 퍼블릭에서도 치기도 하고 이게 치는데 왜 유독 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하느냐 이 말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갑론을박이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스텔스 텍스라고 하는 말도 썼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좀 적고 좀 뭐 대강대강 넘어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징수한 측면에서도 그냥 싹싹 걷어가는 재미도 있고 쓸 때도 많이 있으니까 뭐 아무도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금액이 한 24조 정도 됩니다 현재. 아 부담금 전체가요. 24조면은 예예. 그래서 이게 24조면 1년 24조면 작년에 우리가 한 370조 됐거든요 국세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게 못 썼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 저는 이제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처럼 네. 요 부가 요건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놨어요. 뭐 3년마다 평가하겠다, 길어도 10년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적어놨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은 조금 더 이게 정치하게 이게 준조세도 조세랑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국민들이 이게 국민 부담률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세 부담률 빼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금 제도가 실은 그 좀 존치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치하게 국민들의 부담이 돼야 되는 문제, 이게 합당한지 문제, 조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주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마 이게 뭐 다 뜯어고치자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내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틀을 좀 이 텍스하고 조세하고 들여다보자.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저는 또 받아들였습니다. 읽어보셨군요. 근데 아까 사실 말씀을 주셨지만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2002년에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위헌 판결은 201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있는 부담금 제도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좀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는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사실 부담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세 같은 경우에도 신설되었다가 또 네. 위헌 판정을 받아 결정이 나서 그래서 이제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게 법률에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법률적 흠결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지금 골프장 부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좀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골프장 저기 부가금 같은 건 이런
처음부터 당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은 결국은 이제 부담금을 신설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법적인 검토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연역을 보면 예. 이게 지금 골프장 부가금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원제만 이게 부과됐던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퍼블릭에도 다 네네. 부과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이런 입장 등에도 부과가 다 됐었습니다. 부과됐었어요? 예, 부과가 되다가 이제 2000년에 이르러서 이제 중산층 이하 세금을 조금 이 부담금을 좀 줄여주자. 경감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면서 딴 건 다 없애면서 딱 하나 이제 남겨놓은 게 바로 뭔가 하면 해원제 골프장. 이거는 왜냐하면 조금 사치성, 약간 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네네. 상류층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회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남기자. 네, 그쵸. 예, 그게 이제 현행 이제 유지되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골프장 부가금을 이제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률에 따르면 뭔가 하면 국민체육 증진입니다. 국민체육 예, 굉장히 좀 약간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규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체력 증진, 건전한 정신 함량,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 네. 굉장히 좀 약간 추상적인데요.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딱 드는가 하면 이 해원제 골프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 가지 의문이 딱 듭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우리와 국민 체육 증진과 무슨 상관이지? 그렇죠. 예, 국위 선양 같은 그런 것들. 두 번째, 아니 국민 체육 증진하는데 우리가 왜 부담금을 내야 되지?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내고 나면 내가 얻는 효용이 뭐지?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뭐 집단적 효율성, 집단적 뭐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걸 약간 순화해가지고 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이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 이 부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만들어졌을 때부터 조금 우리 저기 앵커분께서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것만큼 네네. 보는 사람들이 약간 이건 조금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게요. 충분한 의문을 들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지금 흘러가 버리고 있고 회원제만 남겨놓은 것들이 또 다시 형평성의 문제로 오다 보니까 위헌으로 간 건데 그러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성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부담금의 목적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서 사실은 골프장에다 이걸 매겨야 되느냐. 골프장에다 매기는 부담금이 국민체육 증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목적 타당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적절하게 부과가 되고 있느냐. 혹시 너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느냐가 아닌 게 이슈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적 합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걷어간 다음에 과연 목적대로 쓰고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세금을 떼가는데 그거를 건강보험 재정 메꾸는데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건 사용적 합성이 안 맞는 거죠. 그렇네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은 요 세 가지 이슈로 바라볼 때 이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엔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부담금들 봐도 이게 지금 잘 이 목적성과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이거는 없는 게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2조에 보면 그 정의 규정이 있는데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예요. 그래서 특정 공익 사업과의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아까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쓰신데 예. 추상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본래는 인과관계라는 게 정상적으로 정확히 링크가 돼야지. 그러게요. 듣는 사람이 이거 내야 되는 거 맞나? 이 정도가 되면 추상적이 되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2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강한 문제는 부담금으로 가세하고 징수해가고 만약에 인과관계가 좀 약하다든지 애매한 것들은 텍스로 조세로 써야 돼요. 일반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차피 마음대로 걷어서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네네. 이 거두는 것도 그렇고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상 특정 공익사업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정확히 매칭이 돼야 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부담금을 갈 것이고 네. 만약 그것이 애매하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조세로서 국민체육진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애매하게 되면
조세로 써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데 이건 조세를 부담할 거냐 준조세를 부담할 거냐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류를 다르게 하면 잘못하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내가 설득력이 세금으로 낼 때는 떨어지니까. 그래 뭐 내 세금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야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 골프장 입장하면서 내가 이걸 왜 내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현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권 발급받을 때 뭐 국제 교류 기여금 뭐 이런 것들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항공 운임에는 또 출국 납부금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과거에는 사실 해외 여행이 뭐 대중화되지 않았을 시기도 있었으니 이런 것들을 내는 게 뭐 가능하다고 쳐도 요즘에는 사실 해외 여행이 워낙 일반화돼 있는 시기여서 이것들이 정말 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뭐 3년마다 재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는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평가를 거쳤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합리성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일단 법제도적인 어떤 컨트롤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앞에서 이제 모두에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는 계획 단계랑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각각 통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각 이 부담금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행정기관이 기재부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야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통제를 기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건 사용 계획에 관한 거고요. 쓰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전년도에 대한 부담금 사용의 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잘 대해서 썼는지 제대로. 맞습니다. 또 그거를 또 역시 꼭 똑같이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 사후 관리라는 게 좀 보면 이제 또 한 가지가 되어 있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기금 운용 여기 부담금 운용 평가단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존치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뭐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각 부담금마다 하나씩 케이스 바이 쫙 점검을 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뭐 이거 출국 납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반드시 내야 돼라고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원래 사실 뭐 이제 조세를 포함해가지고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고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연역적으로 보면 자 이제 근거가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단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출국 납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존립 근거도 물론 좀 뭐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그 징수 체계와 관련해서도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출국 납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문체부에서 10,000원을 거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외교부에서 네. 1,000원 이렇게 거둬가지고 이제 개인의 측면에서는 11,000원을 총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두 번 걷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예, 뭐 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있는데 이게 기관이 소관부처가 달라서. 이렇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출국 납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다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00원 정도 수준이니.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지금 뭐 근데 끝 무렵이었으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소관이 한 667억 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그 10% 정도 되니까 한 67억 정도가 이게 징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출국 납부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뭐 국가에 어떻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항공사를 통해 가지고 네네. 이 납부금이 지금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납부금을 내면서 뭔가 하면 이 항공사가 대행해 가지고 이거를 걷어서 국고에 환수되다 보니까 네네. 대행 수수료라는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항공사 떼가요. 예, 떼가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00을 가져가면 그 100이 다 국고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는 항공사가 일부는 떼가고.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고 나머지가 기속되다 보니까 90몇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보면 그러네요. 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체계가 징수 체계가 조금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국고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또 항공사가 어떻게 보면 대행만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또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3년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부담금들은 그러면 3년씩 계속 점검을 받고 살아남은 부담금들이니까 이것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교수님?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출국 납부금은요, 이 타당성 없다고 퇴출 판정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아직도 살아남았고요. 어.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얘기 나왔던 그 국제교류 사업 관련된 네, 기금, 국제교류 기여금. 네. 요것도 2018년에 이거 조금 권고가 조세 전환으로 한번 가는 게 낫지 않나. 아까 오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부담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세랑 가장 크게 다른 건 조세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걷어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담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요것도 이거 조금 약간 그 국제교류와 조금 라는 게 너무 브로드한 개념이라서 이거는 조세 전환하는 게 좋겠지 않냐라고 권고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그리고 아까 김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한 말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외교부에서 1,000원 그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항목이 뭐냐면 국제질병퇴치기금입니다. 국제질병퇴치요? 퇴치기금이 1,000원. 아, 1,000원씩 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00원 문체부에서 떼가는 거는 네.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사실은 조세로 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 부담금으로 남아 있는 게 맞냐의 이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폐지를 검토하거나 이런 지적을 받았던 부담금들만 따로 모아서 이것만 좀 한 번만 체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어쨌든 뭐 그 대통령의 발언도 네, 그렇고 전면 한번 재검토해라. 전면 재검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전체를 다 전체를 봐라 다 한번 보고 뜯어보고 이것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또 이렇게 그 설립 취지랑 맞느냐 이걸 다 검토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 출국납부금 뭐 국제 질병 그쵸 좋죠. 뭐 요즘에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워낙 또 높아진 시기니까 필요하다는 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담배 사업자로부터 걷는 뭐 건강 증진 부담금 같은 경우도 감염병이나 뭐 저출산 대응 이런 데 좀 쓰였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목적과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넓게 이게 보습을 하게 되면 정말 건강자만 나와도 담배만 나와도 건강이고 출국하는데 뭐 그런데 매칭시킬 수 국제에 있겠지만 붙이면은 출국이고 뭐 이런 이게 건가요? 범위를 좁게 하느냐 넓게 예. 하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결국은 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에서의 어떤 정의에 의하면 그 범위를 넓게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범위를 넓게 가져가게 되면 그게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추상적이면 안 되고 범위도 넓으면 안 그리고 된다 또 하나는 이런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규정들이 그러니까 부담금 규정, 그다음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공제 감면, 우리가 보통 텍스 익스펜디처라고 조세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일몰 규정이 있어요. 일몰 규정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걸 시한을 그렇죠. 두고 그렇죠. 다시 만약 이게 일몰쯤 부담금도 이게 되면 보면 재연장을 부담- 검토하거나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이죠. 부담금 관리 기본법 5조에 보면 요거 명백한 사유가 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정해라. 네. 그리고 10년을 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존속 기한을 안 정해도 되지만 대부분 정해라. 3년마다 평가하겠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이 비과세 공제 감면도 이거 우리 계속 평가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몰 기간이 딱 되면 네. 요게 더 가냐 마냐를 평가해요. 해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작동하냐면 이해관계자들이 벌써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규정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거 이제 규정이 한번 생겼는데 예. 비과세 공제 감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담금 걷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걸 존속시켜야 된다는 그 어떤 압력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거기서 대부분은 그냥 연장된다는 그런 간성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예전에 제가 그랬는데 어린아이 애기 젖대듯이 떼야 된다. 뗄 때 이유식 할 때 그죠? 그렇게 아주 정말 매정하게 그게 제로 베이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확실하게 다시 떼야 한번 된다. 제로 베이스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제도인가?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야지.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신용카드 현재 쓸 때 처음에 그 나올 때는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지금은 계속합니다. 네. 신용카드 쓰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정부에서 이걸 왜 못하냐면 이 근로소득자들이 다른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세금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것도 이해는 되죠. 하지만 그 제도적인 어떤 처음에 생겼던 입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리 갔어요. 그래서 그 제도도 벌써 우리가 만약에 하기로 했으면 벌써 폐지를 했어야 되는 제도인데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연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간성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관성을 좀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간성이라고 모멘텀이 끊지 필요하다. 않으면 이거 지금 현재 일몰 규정에서 일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도 어찌 보면 있겠네요. 이제 그런 말 뜻에는 그 뜻도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까지 간성적으로 계속 하던 거. 너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 연장 하던 거.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볼래? 하는 그런 뜻으로 저도 그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봅니다. 예. 사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왜 출국 납부금 걷어갈 때 이게 정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공사가 중간에만 거쳐서 가면서 항공사가 이제 일종의 수수료를 떼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수수료가 한 연 200억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수수료율을 좀 낮추겠다. 뭐 기존에 5.5%였나요? 그거를 4%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사가 남겨놓는 수수료액이 줄어든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러면 좀 괜찮은 겁니까? 수수료 낮추면? 아니면 수수료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 수수료가 여기서 이제 뭐 몇 퍼센트가 이제 적정하냐라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예, 이제 예. 전국법은 바로 뭔가 하면 어차피 이게 징수대행 어떤 비용에 대한 이제 충당 대신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너네들이 정말 이 징수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코스트 비용이 얼마인지 여기에 관한 원가 자료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교부 소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5%, 그다음에 이제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4.5% 이렇게 지금 이제 수수료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약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오랜 전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긴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2018년, 19년 계속 국정감사에서 관행 같은 지적되었습니다. 것처럼 돼 있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공항공사의 이제 뭐 해명, 변명을 좀 들어보면 일단 이게 그 항공사에 이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네네.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갖다 영업기밀 대가지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까? 대기 뭐 데이터를 좀 제공하기 힘들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어떤 계약의 협상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사실 풀 수 있는 이제 전공법은 첫 번째 뭔가 하면 계약 단계에서 그 항공사가 어떻게 보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원가 구조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원가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사실 이 코스트 엘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원가 배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를 배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예를 들면 뭐 회계법인이라든지 네. 이런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 원가가 과연 적합한지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이 징수비탁 수수료 그 체계가 어떻게 뭐 대강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뭐 부가가치세,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자기네들이 그와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원가라든지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이 2.07%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물론 딱 이렇게 뭐 1대1로 등가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비교했을 때 지금 한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징수 대행 수수료율이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풀 수 있는 해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요청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부담금이 사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결제를 할 때 들어가 있는데 인지를 잘 못하고 있죠. 앞서 계속 그 말씀을 주셨는데 허 교수님 사실 담배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티켓 이런 거 구입할 때 만약에 부담금을 없앤다고 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에게 이 이익이 돌아올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냥 부담금이 없어져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부담금 폐지된 게 결국은 기업의 어떤 수익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 티켓에 붙는 부담금이 3%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티켓이 요즘 뭐 10,000원 훨씬 넘습니다만 네.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300원 인하 효과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기업들이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의 가격 인하로 가기보다는 향후에 가격 인상의 어떤 소요가 있을 때 네네. 그것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좀 저지하는 명분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오를 수도 있다. 쌓아놓는 뭐 그런 그래서 개념이에요. 부담금도 이렇게 예. 깎아줬으니까 부담금도 이렇게 폐지해줬으니까 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캔슬아웃 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가는 방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10,000원에 300원 물론 300원이 적은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10,000원이었는데 영화 비싸서 안 보다가 9,700원이면 볼 것이냐, 12,000원인데 안 보다가 네. 11,600원이면 볼 것이냐, 사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 기업의 얘기가 좀 조선보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이거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요금 덜 올릴게 이게 사실 뭐 사회적으로 인지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실은 판매하는 판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예. 이런 이제 부담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줄여줬을 때 이 기업이 그만큼을 쫙 내려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실은 그렇게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거기에 이제 표면적으로 잘 보이는 쪽이 우리가 이제 그 기름, 자동차 기름이 개솔린 그 가격이 이제 굉장히 플렉세이션이 심해요, 변동이. 네. 근데 그 올라갈 때는 잘 따라 올리는데 내려갈 때는 잘 따라 내리질 느리죠, 않아요. 느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기름값이 실은 기름값이 주가처럼 이게 뭐 그렇게 정도 아니라 하여튼 변동이 심하단 정말 말이죠. 크죠. 그러면 예. 올라갈 때마다 그 차츰차츰 올리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이 부담금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 바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실은 규제하기도 또 저런 작은 미세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300원 내려줬으니까 10,000원짜리 9,700원 내려라. 네, 이런 말 깎아라. 하기도 예. 그것도 정말 규제죠.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기업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한데 정말은 알아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더라도 나오는 이제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래도 기업이 좀 이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인상할 때 좀 인상 폭을 낮추든지 아니면 인상 시기를 늦추든지 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왜 영업이익률을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저도 전반적으로 뭐 두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네. 하고요. 예. 사실 뭐 이거는 뭐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가격 경직성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예.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사례는 뭐 부담금에 제한해서 볼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세금을 인하를 했을 때 그러면 물가가 인하가 될 것이냐 이런 좀 더 큰 논의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뭐 이미 과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 뭐 최근에 보니까 IMF인가 거기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세수 감세를 해가지고 물가를 잡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보고서까지 나온 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행태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를 일이지 네. 이거 부담금 낮춘다고 뭐 물가가 소비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부담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하면서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뭐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없애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일부 손질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생겨나기보다는 줄어드는 추세가 될 텐데 앞서 말씀 주셨던 부담금이 연간 거치는 게 한 24조 원 된다고 봤을 때 이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쓸 돈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아까 감세와 더불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면 결국 우리가 쓸 돈은 주는데 쓸 때는 많은 이 상황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정부 지출 증가율 굉장히 낮춰놨고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네. 그렇게 보면 이거 굉장히 재정 건전성과 합치되는 방향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나라 빚을 좀 줄임으로써 뭐 또 여력을 확보해 두겠다라는 게 재정 건전성인데 지금은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적게 쓰고 있는 거고 사실은 재정 수지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를 줄여주는 부분이 지금 많으니까 조세 지출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보통 정부 지출만 지출로 생각하는데 네네. 조세를 줄여주는 것도 일종의 지출을 늘리는 효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조세 지출이라고 걷는 부르는데 걸 줄이는 예, 거니까. 지금 조세 지출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작년에도 세수 결손이 한 60조 정도 났었는데 네. 올해도 사실은 조금 정부가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는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꼭 써야 될 때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에 당연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하겠다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 풀고 있는 것에 결국 기조는 뭐냐 경제 탄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경제 탄력을 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못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 탄력을 살리는데 회복을 못 할 거다.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경제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의 효과는 좀 적고 네네. 오히려 정부가 써야 재정 될 역할을 때 못하니.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부분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식화를 이미 정부는 뭘 아직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지만 폐지를 공식화했고 증권거래세는 원래 예정대로 낮추기로 하는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또 이번에 그 금융위 업무보고 보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어떤 비과세 한도도 또 늘리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세수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부담금을 이렇게 손질해서 부담금 자체를 줄이게 됐을 때 오는 어떤 재정적인 손실, 로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담금을 통해서 줄이고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 우리가 시행해 하겠다고 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도 좀 예. 그죠? 지금 현재 이때 거의 유예를 해놨는데 이걸 좀 폐지하겠다는 폐지하자고 게 정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던 제도 중에서 나름대로 크게 명분이 없거나 간성적으로 해오던 것은 한번 다시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똑같은 일관성 있는 말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봅시다. 주식도 아닌 것도 많지만 예. 대표적인 주식인데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하고 손실 보는 사람 누가 많을 거냐 생각해보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다면 손실 보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이 뛰어들어서 세수를 확보할 때 정말은 아주 명분 있게 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전보다 네. 다시 말하면 이게 그 금융투자소득 과세라고 하는 걸 도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돼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 증권거래세 있었던 이유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과세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본격적으로 들여오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점점 줄이다가 없애야 돼요. 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 현재 거둬오던 것은 아주 고정적인 수입이었단 말이죠.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계속 자기들이 징수를 해갔는데 이제는 이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에 5천만 원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손실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금융투자소득 그 과세하는 그 법에 들어가 보면 그 방법이 5년간 텍스로스를 뒤에 이월시켜주게 돼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5년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거냐 기간이? 왜냐하면 주식을 했을 때 이익이 났을 땐 다 과세해 가더니 손실 났을 때 손실 많이 났는데 이거 계속 몇 년 리밋을 정해서 한도를 정해서 빼준다 그러면 네. 실제로 이거 합리적인 제도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해외에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그 우리가 진중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가장 저는 근본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문제인데 뭐 시장도 지금 현재 뭐 좋지는 않죠. 그렇죠.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다시 뭐 내려왔어요. 오르다가 또 다시 네, 또 내리고 다시 이러는데 네.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르다. 다른 소득은 열심히 일하면 항상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 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네. 여기 시장에 뛰어들어서 만약에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해야 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고 진행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정확히 합리적으로 시스템이 셋업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 그래도 요 관세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재정적인 역할과의 한계성을 보일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사실 뭐 저기 허 교수님과 좀 생각이 같은데요. 저는 네네.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많이 줄인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저 세금을 줄이면 재정 지출도 그만큼 줄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좀 쉬운 있어요. 생각이긴 한데, 예, 근데 예, 그거는 나라 살림의 힘들죠. 특성을 모르는 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고 또 의무 지출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지출이고 그렇죠. 손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량 지출도 역시나 뭐 마련 재량이지만 손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총 지출 기준으로 한 656조 6천억 원인데 작년 본 예산이 한 638조 7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한 2.8% 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 자체가 이제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국가 재정에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늘리고 있는데 세수가 줄어드니까 결국 이 세수 결손 문제는 우리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 결손도 지금 뭐 우리 전년도 같은 경우 11월까지 지금 예측을 했을 때 예. 작년도 같은 경우 한 59조 정도가 세수 결손이 그러니까요. 나는 걸로 지금 맞아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무작정 이런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위험할 이런 수 생각을 있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교수, 김현동 교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